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조교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탠포드 대학교 자연어 처리 강의인 CS224N의 2019년 버전 두 번째 강의 워드 벡터스 앤 워드 센스지 부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초반부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 예측 방법들 중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카운트 베이스드 방법과 다이렉트 프레딕션 방법의 장단점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스탠포드 강의에서는 조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워드 임베딩 방법에서 글로브 모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찾아보고 조금 더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는 워드 임베딩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드 임베딩 시 다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한 두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중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먼저 랜덤한 초기값 세타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세타에 대한 비용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이후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미니멈 값인 세타에서 찾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비용 함수는 이런 우측 상단 그림과 같이 콘벡스한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 함수가 우측 하단 그림과 같이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지점에서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작 포인트와 적절한 학습 속도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며 현재 세타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후 세타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우측 맨 위의 그림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할 최적점을 향해 가는데 비교적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은 하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한 후 세타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한 개씩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후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만을 고려하면서 세타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네, 우측 가운데 그림과 같이 다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최적점을 향해 가는데 길을 헤맬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학습 속도는 앞서 말씀드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보다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후에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가장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경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보다 길을 좀 덜 헤매면서도 빠른 속도로 수렴 포인트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학습에서 현재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간단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CS224N 1강 워드 투백 내용에 이어서 자연어 처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 예측 방법에는 LSA, 콜스 같은 카운트 베이스드 방법과 워드 투백과 같은 다이렉트 프레딕션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의 경우 빠른 학습 속도와 효율적인 단어의 통계 정보를 사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로 단어 간의 유사성 정도만 포착이 가능하고 단어 간의 깊은 관계는 고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빈도가 높은 단어에 대해서 과도하게 웨이트를 부여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과 달리 다이렉트 프레딕션 방법은 사용하는 모델의 그 코퍼스 사이즈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코어 오커런스와 같은 통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이렉트 프레딕션 방법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단어 간의 유사성 이상의 복잡한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워드2백과 같은 다이렉트 프레딕션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설명해 드릴 글로브 모델은 카운트 베이스드 방법의 장점인 빠른 학습 속도,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는 단어 간의 페어들의 통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워드2백과 같은 다이렉트 프레딕션 방법의 모델들의 장점인 좋은 성능과 또 단어 간의 복잡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결합하고자 하는 데서 이 글로브 모델의 초기 문제 인식 지점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브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글로브 모델 설명 부분인데요. 한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워드 임베딩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엘모나 버트 등의 등장으로 조금 사용이 줄어서 그런지 스탠포드 강의에서도 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고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는 그림은 글로브 모델의 목적 함수입니다.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면 이 라지 X는 단어 간의 페어 간의 코어 오커런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XIJ는 J번째 단어가 I번째 단어와 같은 컨텍스트 내에 등장한 빈도 수를 의미하며 XI는 I번째 단어와 같은 컨텍스트 내에 등장했던 모든 단어들의 빈도수의 총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글로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라지 X, 네, 즉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사전에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글로브 목적 함수는 크게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부분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 X를 우리의 코퍼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계산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 함수에서 이렇게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웨이팅 펑션 부분은 별도로 학습을 해야 하는 파라미터는 아니고, 즉 우리가 빨간색 파라미터 부분을 어, 파란색 로그 xij와 이 부분과의 차이를 좁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단순한 리그레션 문제처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 학습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목적 함수를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목적 함수가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글로브 모델의 목적 함수를 유도해 보기 전에 글로브 모델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크루셜 인사이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테이션에 추가적으로 PIJ라는 노테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이는 이제 i번째 단어의 컨텍스트 내에 j번째 단어가 같이 등장할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ice라는 단어의 컨텍스트 내에 solid라는 단어, 고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은 아무래도 좀 상당히 큰 값일 것입니다. 반면에 기체를 의미하는 스팀이라는 단어의 컨텍스트 내에 솔리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의 동시 등장 확률의 비율을 이렇게 표의 세 번째 행과 같이 표현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의미 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 등장 확률의 비율이 크다면 어, 위의 예시와 같이 솔리드라는 단어는 분모에 사용된 스팀보다는 아이스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단어임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값이 이렇게 작다면 예를 들어 이제 x가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뀌게 되죠. 이 가스와 같은 단어는 분자의 아이스보다는 분모의 중심 단어인 스팀과 더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의 중심 단어와 모두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모두 별로 관계가 없는 단어라면 이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브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어 간의 동시 등장 확률의 비율은 이 비율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브의 목적 함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글로브 모델의 목적 함수를 유도하는 식을 이 논문의 이퀘이션 번호와 동일한 순서로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단어들 간의 동시 등장 확률의 비율 정보인 PJK분의 PIK를 인코딩해서 단어 벡터 공간 안에 나타내기 위해 1번과 같이 목적 함수 F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벡터 공간은 리니어 스트럭처를 가지므로 비율을 의미하는 PJK분의 PIK를 단어 벡터 공간 안에서 곧바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단어 IJ가 각각 단어 K와의 동시 등장 확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보는 것이므로 벡터 디퍼런스를 사용한 식으로 목적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2번식 또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2번식에서 이 좌변은 벡터를 나타내고 우변은 스칼라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변을 이 좌변의 경우 그 목적 함수 F를 복잡하게 설정해서 우변과 일치시킬 수 있지만 이는 리니어 스트럭처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적을 사용한 식으로 목적 함수 F를 수정합니다. 목적 함수에 대한 식이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이후 진행되는 식들은 다 이 3번 식을 기본으로 해서 변형되는 식들이므로 3번 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브 모델은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터 워드로 사용됐던 단어가 컨텍스트 워드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벡터 간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함수 F는 아래와 같이 호모모피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 논문에서의 경우에는 실수 집합에서의 덧셈 구조가 양의 실수 집합에서의 곱셈 구조로 변형되어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논문에서는 해당 호모모피즘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지수 함수를 목적 함수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 함수를 유도하는 식 부분으로 돌아오면 앞서 보았던 이 3번 식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호모모피즘을 만족하는 지수함수를 목적함수 F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 변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4번식의 분자 부분이 어, 4번식의 분자 부분인 이 WI 트랜스포즈와 WK의 틸다를 내적한 값을 목적함수에 넣은 값을 PIK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테이션에 따라서 XI분의 XIK로 다시 한번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어, 이 5번식에 대해서 4번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적 함수는 지수 함수를 사용했으므로 로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6번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이 식에서의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이 단어들의 교환을 했을 경우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X 매트리스의 경우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값이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이 뒷부분에 로그 xi와 로그 xk는 다른 값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브 논문에서는 별도의 바이어스 텀을 추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가능하도록 네,
별도의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7번식이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목적 함수의 파라미터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이 웨이팅 펑션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펑션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추가한 함수입니다. 먼저 제로 오커런스에 대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xij는 0일 때 로그 xij의 경우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두 더하기 1을 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게 되고요. 논문의 저자들이 밝히는 바로는 버켓 사이즈와 코퍼스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5%에서 95% 정도가 이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에서 제로 엔트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했고 웨이팅 펑션을 추가함으로써 이 웨이팅 펑션 f에 0이 들어가게 될 경우 0을 리턴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웨이팅 펑션은 그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단어들이 과도하게 웨이트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 사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웨이트를 주지 않도록 하게끔 이렇게 보정하는 역할을 위해서 9번과 같은 함수가 정의되고 여기서의 이 xmax와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실험적으로 xmax는 100, 알파는 4분의 3으로 놓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글로브 모델의 목적 함수를 유도하는 것을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 글로브 모델이 기존의 모델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논문의 저자들이 수식을 통해 증명한 부분입니다. 먼저 논문의 저자들은 워드 벡터 학습을 위한 비지도 학습 모델들은 궁극적으로 코퍼스의 동시 등장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들 간의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식은 워드2백의 스키그램 방식의 목적 함수인데요. 이 식에서 이 빨간색 박스인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부분은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 이 부분을 뭐 네거티브 샘플링이나 하이어러키컬 소프트맥스 등을 통해 근사하고 하는데요. 글로브 논문의 저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12번식과 같이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에서 단어 i와 단어 j의 동시등장 빈도인 xij 텀을 추가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2번식의 xij는 pij, xi로 변경이 가능하고 어, xi의 경우에는 J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바깥으로 빼게 되면은 13번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이 Pij 로그 Qij는 크로스 엔트로피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논문의 저자들은 이 13번의 식을 글로벌 스키그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스키그램으로 목적 함수를 변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단어 분포는 보통 롱테일을 가지는 분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이 언라이클리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많이 주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Q의 분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노멀라이즈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보틀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별도의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 스퀘어스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의 이 14번 식을 보게 되면 앞서 유도했던 13번 식을 리스트 스퀘어스 펑션으로 변경하기 위해 p hat ij는 xij로 q hat ij는 exponential wi의 트랜스포즈 w 틸다의 j로
설정하고 식을 변형하면 14번 식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 14번 식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15번 식과 같이 유도가 되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 xi 부분이 옵티멀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웨이팅 펑션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16번 식과 같은 형태로 스키코렌 모델을 변형할 수가 있고, 이 식은 글로벌 모델의 목적 함수와 거의 그 바이어스 텀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 동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16번식의 바이어스 텀을 추가해도 상관은 없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한 이유는 글로벌 모델이 어디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델이 아니라 기존의 모델들과 공통적으로 맥을 같이 하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브 모델의 계산 복잡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브 모델의 계산 복잡도는 논제로 엘리멘트들의 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웨이팅 펑션 쪽을 설명드리면서 언급했던 대로 75%에서 95% 정도가 제로 엔트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어야만 모델의 계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브 모델의 경우 계산 복잡도가 만약에 이 제로 엘리멘트들을 똑바로 처리를 못하면 5 복캡 사이즈의 제곱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스킵그램 모델의 경우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했을 경우 코퍼스 사이즈만큼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글로브 모델의 복잡도를 이 스키그램 모델의 복잡도였던 OC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브 논문에서는 단어 페어 간의 프리퀀시 랭크의 관계를 몇 법칙 함수를 통해 모델링하고자 했는데요. 이는 이 지프의 법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은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수에 기반해서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 관계가 몇 법칙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빈도수 랭킹 1위인 더의 빈도수가 만약에 K라고 하면, 2위 단어인 of의 경우 2분의 K, 3위 단어인 어, end의 경우 3분의 k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 17번 식이고, 여기 이 지수 부분의 알파는 보정을 위해 별도로 붙는 텀입니다. 우리는 스키그램 모델의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이 코퍼스 사이즈를 코어크런스 매트릭스의 논제로 엘리먼트들의 총합과 근사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식을 17번 식과 함께 결합을 하면 18번 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hx의 알파는 일반화된 조화수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조화수에 이 지수 부분에 알파를 추가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이 x의 경우 가장 랭킹이 높은 단어의 랭킹을 의미하고, 이는 그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에서 0이 아닌 단어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이 17번 식에서 R의 맥시멈 밸류를 의미하는데, 만약 그 xij가 1보다 크게 된다면은 가장 빈도수가 낮은 단어의 빈도수는 1이므로 이 단어 랭킹의 맥시멈 값은 어, k의 알파분의 1승이 되게 되며, 결국 k는 이 x의 알파승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식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19번 식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는 x와 c가 이제 매우 커졌을 때 이 식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알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이 일반화된 조화수의 확장을 통해서 이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일반화된 조화수의 확장을 그 정리한 식이 20번 식입니다. 이 식에서 이 제타 함수는 리만 제타 펑션을 사용했고, 리만 제타 함수의 그 자세한 설명은 본 강의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함수의 결과 그래프만을 보게 되면은 이 1 이외의 경우에서는 수렴값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S가
0보다 클 때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결국에는 양수 부분인 x가 이제 0에서 1 사이인 부분과 1보다 큰 부분만을 살펴보면 되게 되고요. 이 식을 이 20번 식을 19번 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 21번 식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가 0에서 1 사이일 때와 알파가 1보다 클 때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요. 이 21번씩에 대해서 알파 이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시간 복잡도를 x에 대해 정리를 하면 알파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5c를 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 알파가 1보다 클 때는 5c의 알파분의 1승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적으로 알파를 1.25로 줬을 때 글로벌 모델의 복잡도가 0.c의 0.8승을 가지게 되므로 스키그램 모델보다 복잡도를 더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브 모델은 논제로 엘리멘트들만을 학습시킴으로써 글로벌 통계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기존 방식들보다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량의 코포라에 대해서도 확장성을 가지며 코퍼스 사이즈가 작거나 벡터 사이즈가 작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 글로브 모델의 노벨티입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 지난 1강에서 워드 투백 그리고 이번 2강에서 글로브 모델 이렇게 두 개의 워드 임베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통해 만들어 놓은 워드 임베딩의 성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린직 이밸루에이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워드 벡터를 사용했을 시에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현실 문제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문제를 풀면서 매 에폭마다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의 구조가 문제 있어서 성능이 낮은지, 임베딩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지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트린식 이밸루에이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워드 임베딩 자체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구체적인 서브 태스크를 풀면서 이를 통해 워드 임베딩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성능 평가 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익스트린식 이밸루에이션보다는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성능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현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본 강의에서 소개했던 글로브 모델에 대해서 익스트린직 이밸루에이션을 실행했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서는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통해 성능을 측정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데이터셋은 코 NLL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글로브의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글로브 모델의 성능 측정을 별도의 서브 태스크를 통해 측정하는 인트린직 이밸루에이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 에널러지스 태스크를 통해서 글로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본 것입니다. 워드 에널러지스 태스크는 구문적, 의미적 유추 문제를 푸는 서브 태스크입니다. 단어 A, B, C가 주어졌을 때 A와 B의 관계를 통해서 어, 단어 C가 주어졌다면 D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를 유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미적으로는 네, 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시카고, 일리노이가 주어졌을 때 어, 이 경우에는 시카고는 도시고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가 속해 있는 주를 의미하는 관계이므로 어스틴이라는 도시가 주어졌을 때는 어스틴이 속해 있는 주인 텍사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구문적 유추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뭐 bad, worst가 이제 관계가 최상급 관계이므로 빅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면은 빅의 최상급 형태인 비기스트가 나오면 결과가 잘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브 모델이 구문적, 의미적 유추 문제 모두 기존 모델들에 비해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인트린식 이밸류에이션 방법에는 방금과 같은 워드 애널로지 방법 이외에도 코릴레이션을 통해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워드 벡터 간의 거리와 어, 이미 사람들이 사전에 평가해 놓은 그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 점수를 비교해서 워드 임베딩이 잘 생성되었는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글로브 논문에서는 워드심 353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평가를 진행했으며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브가 기존의 모델들보다 성능이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드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워드 임베딩을 생성할 때 동의어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시도했던 두 가지 연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많은 단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 흔히 쓰이는 단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된 단어들의 경우 더 그런 다이성을 띠게 되는데요. 영어 단어 파이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되게 많은 뜻을 가진 다이어입니다. 이런 다이어를 하나의 워드 임베딩으로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제대로 그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강의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결과는 2012년의 연구로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윈도우 사이즈를 고정한 후 단어 간의 그 단어 페어 간의 오커런스 정보를 모으고 이 이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컨텍스트 내 단어들의 가중 평균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여기 타이포가 났는데 가중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가중 평균으로 해당 컨텍스트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표현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당 클러스터 내 단어들에 대해서는 클러스터의 번호를 덧붙여 줌으로써 다이어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 연구입니다. 네, 다음 연구는 2018년에 수행된 연구로 한 다이어는 다이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의 가중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파스 코딩을 통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보다 매우 많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구성을 한 후에 이중 K개의 벡터를 선택해서 해당 단어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실험 결과 M은 2000으로 놓고 네, K는 5로 놓는 것이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측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5개의 서브워드의 가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첫 번째 단어의 경우 이제 그 K니어리스트 네이버를 뽑아본 결과 이런 단어들과 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결과 이제 첫 번째 타이의 경우는 그 의류 쪽에서 사용되는 타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시즌, 팀, 위닝과 같은 단어들과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봤을 때 그 무승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이와 타이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모두 설명드렸고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